마지막 잎새 오 헨리. 워싱턴 광장 서쪽에는 제멋대로 뻗은 큰 길들이 마구 엇갈려 거미줄처럼 복잡하고도 좁은 길을 만든 구역이 있다. 이 구역을 사람들은 작은 땅이라고 불렀다. 너무 복잡해서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다시 출발했던 자리로 되돌아올 정도였다. 그래도 이 거리가 화가한테는 좋은 점이 있었다. 화방 직원이 물감이나 종이 혹은 캔버스 값을 받으러 오다가도 길이 하도 복잡해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 길로 되돌아가고 만다는 것이다. 이 거리를 포함한 그리니치 마을에 화가들이 속속 몰려들기 시작했다. 북쪽으로 난 창과 18세기풍의 박공지붕, 그리고 네덜란드풍의 다락방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집세가 쌌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은 예술가 마을이 되었다. 수와 존 씨는 아담한 벽돌집 3층 꼭대기에 작업실을 마련했다. 수는 메인주, 존 씨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두 사람은 8번 거리의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였다. 그들은 예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샐러드를 좋아한다거나 마음에 드는 작업복 스타일 등 여러 가지로 취향이 비슷하다는 점에 이끌려서 함께 살 작업실을 마련했다. 그때가 5월이었다. 그해 11월 동부 지역을 휘젓고 다니는 무법자가 있었다. 폐렴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얼음같이 차가운 손길이 수십 명을 희생시키고는 드디어 예술가 마을까지 침범해왔다. 그러자 이 무법자도 복잡하기 짝이 없는 작은 땅의 미로에서는 그 기세를 크게 떨치지 못하고 슬쩍 지나쳐갔다. 하지만 따뜻한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존 씨는 이 무법자의 습격을 감당해낼 수 없었다. 존 씨는 페인트 칠을 한 새 침대에 꼼짝 못하고 누워 작은 유리창 너머로 이웃 벽돌집의 담벼락만 물끄러미 바라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어느 날 존 씨를 진찰한 의사가 수를 복도로 불러냈다. 글쎄, 나을 가능성은 잘해야 열의 하나라고나 할까요? 의사는 체온계를 뿌려 수은주를 떨어뜨리며 말했다. 그 가능성도 환자가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일 때나 할 수 있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처럼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가씨의 친구는 이미 자기가 낫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혹시 친구가 간절하게 바라는 일은 없나요? 저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리고 싶다고 했어요. 수가 풀이 주고 대답했다. 그림이라니, 나폴리만이라니, 그건 무리입니다. 그림 말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은 없나요? 애인이라든가. 선생님, 존 씨는 애인이 없어요. 아, 그랬군요. 이거 참 곤란하겠는걸. 어쨌든 내 힘이 닿는 한 열심히 치료해보겠소. 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죽는다고 생각하면 나을 것도 안 낫게 됩니다. 만약 저 환자가 올겨울에 외투 소매는 어떤 것이 유행할까 같은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나을 가능성은 열의 하나가 아니라 5의 하나라고 장담할 수 있어. 수는 의사가 돌아간 뒤 작업실에 들어가 냅킨이 눈물에 흠뻑 젖을 때까지 실컷 울었다. 그런 뒤 화판을 옆에 끼고 휘파람을 불면서 활기차게 존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존씨는 이불을 덮은 채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잠든 것 같았다. 수는 화판을 정리하고는 어느 잡지에 소설사파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런 그림은 대개 가난한 젊은 화가들이 생활을 꾸리기 위해 임시로 하는 일이었다. 수가 소설의 주인공 카우보이에게 화려한 승마바지를 입히고 얼굴에 안경을 그려놓고 있을 때 침대 쪽에서 나지막히 중얼거리는 소리가 났다. 존씨가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숫자를 세고 있었다. 그것도 거꾸로. 12, 11, 10.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또 9, 거의 동시에 8, 7. 무엇을 세고 있는 것일까?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웃집 담벼락뿐이다. 다만 아주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벽에 늘어져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잎을 다 떨어뜨린 탓인지 잎새가 몇 남지 않았다. 도대체 뭘 하고 있니? 6, 점점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 3일 전만 해도 100장 정도 있었거든. 모두 세느라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고. 어머, 또 하나 떨어졌네. 이제 5장밖에 남지 않았어. 무엇이 5장이란 말이니 도대체? 잎새 말이야. 담쟁이 덩굴에 달려있는 잎새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가. 3일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니,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해? 수는 깜짝 놀라 소리를 높여 말했다. 시든 담쟁이 넝쿨 잎새가 네 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네가 회복될 가능성은 뭐라 그랬더라? 그래, 10에 9 정도라나? 아무 걱정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라고 했어. 뉴욕에서 차를 타거나 공사 중인 건물 옆을 지나간다거나 할 때도 그만한 위험은 있는 법이잖니. 네 병은 그 정도로 아주 가벼운 거라고. 자, 스프라도 좀 먹어봐.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지. 그걸 팔아 환자에게는 포도주를, 나 같은 먹보에게는 돼지고기를 안겨주자고. 이제 포도주는 살 필요가 없어. 또 한 입 떨어졌어. 스프 따위는 먹고 싶지 않아. 이제 겨우 4입 남았어.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한 입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가는 거야. 존씨, 내가 일을 마칠 때까지 눈을 감고 창밖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저 그림은 내일까지 꼭 완성시켜야 하거든. 그러려면 빛이 있어야 돼. 내가 눈을 감지 않겠다면 커튼을 가리겠어. 저쪽 방에서 그리면 되잖아. 존씨는 차갑게 내뱉었다. 내 곁에 있고 싶어서 그래. 게다가 내가 저 하찮은 담쟁이 넝쿨 잎새를 보고 있는 게 영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다 그리거든 말해줘. 존씨는 하는 수 없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마치 조각품처럼 핏기 하나 없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나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것을 꼭 보고 싶어. 이제는 기다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지쳤어.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천천히 사라져가고 싶어. 마치 저 가련하고
지친 잎새처럼 말이야. 존씨, 좀 자도록 해. 수는 애써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난 배어먼 씨한테 갔다 올게. 속세를 떠나 사는 늙은 광부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말이야. 그동안 잠을 좀 청해봐. 배어먼 노인은 같은 건물의 아래층에 사는 화가였다. 이미 60살이 넘은 노인은 꼬마 도깨비처럼 작은 몸집에 반 수심 같은 머리를 하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나오는 모세처럼 굽이치는 수염을 길렀다. 배어먼 노인은 예술가로서는 실패자였다. 이미 40년이나 그림을 그려왔지만 지금껏 예술의 여신의 옷자락도 만져보지 못했다. 노인은 언제나 걸작을 그리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여태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요 근래 몇 년간은 상업용인지 광고용인지 알 수 없는 싸구려 그림을 그리는 일 외에는 달리 그림에 손을 댄 일도 없었다. 노인은 직업 모델을 고용할 돈이 없는 예술가 마을의 젊은 화가들의 모델 노릇을 해서 약간의 수입을 올렸다. 배어먼 노인은 술을 무척 좋아했는데 술만 들어갔다 하면 언젠가는 꼭 걸작을 그리고 말 거라고 큰 소리쳤다. 노인은 어두침침한 자기 방에서 독한 술 냄새를 풍기며 앉아 있었다. 방 한 구석 이절에는 붓질 한 번 한 적 없는 캔버스만 덩그러니 얹혀 있었다. 걸작을 25년이나 기다려온 캔버스다. 수는 배어먼 노인에게 존 씨의 깊어진 명과 그녀가 어처구니 없게도 떨어지는 담쟁이 잎을 세며 죽음을 기다리는 일을 하소연했다. 정말 존 씨가 지금보다 더 마음이 약해져서 나뭇잎처럼 훨훨 날아가 버릴까봐 걱정이에요. 뭐가 어째? 노인의 핏발선 눈에 글썽글썽 눈물이 괴었다. 하찮은 담쟁이 넝쿨 잎이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니, 젊은 사람이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나 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하군 그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씨가 그런 엉뚱한 공상을 하게 됐지? 난 댁 같은 멍청이를 위해서는 모델이 되고 싶지 않아. 너무 심하게 앓다 보니 나약해졌나봐요. 어쨌든 배어먼 씨가 싫다면 할 수 없죠. 하지만 너무 하시는군요. 스는 눈물을 찍어내며 일어섰다. 여자란 참 이래서 누가 모델이 안 되겠다고 했나? 자, 어서 가지. 나는 이미 30분 전부터 아가씨 모델이 될 작정이었다고. 정말이야. 이 집은 착한 아가씨들이 아파 누워있을 곳이 못 돼. 내가 곧 걸작을 그리면 우리 모두 이곳을 빠져나가자고. 두 사람이 위층에 올라가 보니 존 씨는 잠들어 있었다. 수는 커튼을 창턱까지 내리고 배어먼 씨에게 작업실로 오라고 손짓했다. 두 사람은 우울하게 창밖의 담쟁이 덩쿨을 바라보았다. 눈발 섞인 비가 줄기차게 내렸다. 배어먼 씨는 낡은 감색 셔츠를 입고 바위 대신 엎어놓은 큰 솥 위에 세상을 등진 늙은 광부의 자세로 걸터 앉았다. 다음날 아침 수가 밤새 그림을 그리고 1시간쯤 졸다 눈을 떠보니 존 씨가 퀭한 눈을 크게 뜨고 창문에 드리워진 커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커튼을 좀 치워줘. 창밖을 보고 싶어. 존 씨가 속삭이듯 말했다. 수는 마지못해 커튼을 걷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거센 바람이 밤새 휘몰아쳤는데도
담쟁이 덩굴에 잎새 하나가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 잎새였다. 들쭉날쭉한 가장자리가 노랗게 물든 그 잎은 꿋꿋하게 줄기에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잎새야. 틀림없이 밤새 다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람소리가 심상치 않았잖아. 오늘이야말로 떨어지겠지? 그러면 나도 함께 가는 거야.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일을 생각하기 싫으면 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 네가 없는 나는 어쩌면 좋겠니? 존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존 씨는 수와의 우정을 비롯해서 세상과 연결된 고리들을 하나씩 놓아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도 순식간에 저물었다. 그러나 그 외로운 잎새 하나는 여전히 줄기에 꼭 매달려 있었다. 다시 어둠이 밀려오자 어제와 같은 비바람이 창을 후려쳤다. 날이 밝자마자 존 씨는 굳은 표정으로 커튼을 올려달라고 했다. 낮은 처마 밑으로 빗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런데 담쟁이 덩굴 잎새는 아직도 줄기에 매달려 있었다. 존 씨는 한참 동안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더니 수를 불렀다. 수는 가스난로 위에서 치킨 수프를 끓이고 있는 중이었다. 수, 내가 나빴어. 내게 깨달음을 주려고 누군가가 저 마지막 잎새를 남겨둔 것 같아. 죽으려고 생각했더니 내가 정말 나빴어. 이제 수프를 좀 먹을래? 우유에 와인을 조금 넣은 것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거울을 좀 갖다 주겠니? 또 베개도 2-3개쯤 받쳐줘. 앉아서 네가 요리하는 것을 보고 싶어. 존 씨는 수가 요리하는 걸 흐뭇하게 지켜보더니 수프를 맛있게 먹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수, 난 언젠가 꼭 나폴리만을 그려볼 테야. 오후에는 의사가 왔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복도를 따라 나온 수에게 말했다. 이제 상당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정성껏 간호한다면 존 씨 양이 회복될 것이 분명해요. 그럼 이제 나는 아래층의 환자를 보러 가야겠어. 배어머니라든가 하는 화가였나? 그 사람 역시 폐렴이지요. 노인이라 몸이 쇠약해서 그런지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어요. 아무래도 일어날 가망이 없는 것 같더군요. 다음날 의사는 수의 손을 잡고 흔들며 말했다. 환자가 위험한 고비를 넘겼어. 이제 남은 것은 충분한 영양 섭취와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뿐이요. 그날 오후 존 씨는 새파란 털실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수는 다가와서 존 씨를 와라 껴안았다.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단다. 내 귀여운 친구야. 수가 울음을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다. 배어먼 씨가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어. 겨우 이틀 알아 누워 있었대. 병이 난 날 아침에 관리인이 방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대. 구두도 옷도 비에 흠뻑 젖고 몸이 얼음장처럼 싸늘했다나 봐. 그렇게 사나운 날씨에 어딜 갔다 온 건지 아무도 짐작 못했지. 그런데 불이 켜진 채로 놓여있는 손전등과 흙 묻은 사다리, 흩어진 그림 붓 2-3자루, 그리고 녹색과 노란색 그림 물감을 든 팔레트를 본 거야.
창밖을 보렴. 저 벽 위에 마지막 잎새 말이야. 바람이 불어도 끄떡도 않고 비가 퍼부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니? 아, 저것이 바로 배영문 씨의 걸작이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날 밤 그 노인이 저기에 그려놓은 거야.